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사의 역사에 있어서 내용적 범위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뒤에 3강 정도가 더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강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강이고요. 나머지 두 강은 조금 이제 한능검에서 다른 한국사 시험하고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를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헌법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배웠었는데,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 때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의 이제 개헌의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승만 정부 시기 때 1차 개헌, 발췌 개헌이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헌에 해당이 됐었던 우리가 4.4.5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개헌은 2차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때로 와서 당시 이제 6차 개헌, 요때 3선을 연임하려고 했었던 요 3선 개헌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7차 개헌에 해당되는 이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두환 정부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좀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9차 개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의 직접 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단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도 바로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해당되는 5.18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정부들은요. 이 각 정부마다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업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군부의 등장입니다. 이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고요. 사실 다시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정말 열망하는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희망을 품었죠. 그러니까 서울에 봄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꿈을 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군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군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당시 이 군부에서는 한화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12.12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두환은 당시에 앞에 있었던 이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부마 항쟁이 앞에서 일어났던 다른 시위와는 다르게 이게 너무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세게 일어나는 이 시위가 왜 이렇게까지 양상이 커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초기에 대한 대응이 진압이 너무 약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시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래서 군사권을 발동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다 보니 여기에 이제 뭐 학생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라도까지 비상계엄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시민들, 이 계엄령 철폐에 반대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시민군이 왜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런 신군부 세력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이제 대응이 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자, 이후에 국보위, 우리가 이제 국보위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3건을 장악하게 돼요. 이 5.18을 세게 이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사회를 깨끗하게 한다, 정화의 명목으로 삼청교육대 이런 것들 운영해요. 그래서 뭐 깡패라든지 뭐 사회 악에 해당되는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처리하겠다. 이 정부에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요, 되게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문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행동이 이게 좀 뭐 뭔가 사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 이런 어떤 뭐 사실 그 명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인권 탄압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외를 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요거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든지 대학 졸업 정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런 이제 조치들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여러분 이제 보시면 뭐 과외 전면을 금지하면서 이제 사교육 같은 것들 좀 누르기도 했던 교육적 측면도 있고 대학 졸업 정원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이 신군부가 이거를 추진했을 때의 그 목적은 뭐냐면 대학생들이 맨날 데모만 한다 이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 어려운데 나올 때 너무 쉬우니까 대학 졸업하는 걸 어렵게 정원제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학 졸업제 정원제를 놓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 졸업을 못하고 그냥 대학교에 계속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남아서 뭘 하냐면 또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래서 원래 본래 목적과는 또 다르게 흐르는 이런 아이러니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전두환 신군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이제 정부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뭐 신군부가 장악했던 요 초반부의 국보위 요걸 구성해서 초반에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자,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나요?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자가 들어가면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요걸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그때 막 통일을 하는구나 막 분위기가 물씬 풍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였어요. 근데 저걸 통해서 뭐 했냐면 대통령 뽑고 이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 유신 시대 때 만들어지게 되는 저 통일주체국민회에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요때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헌법을 바로 바꿔요. 8차 개헌. 그래서 요때 대통령 선거인단 요렇게 나오면 이거는 지금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여러분 이거 간선제인가요? 직선제인가요? 이거 역시 간선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나는 7년만 할 거야. 7년 단임제를 내용으로 한 8차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2대 대통령으로 바로 당선이 돼요. 자, 독재 정치를 뭐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언론을 꽉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 통폐합, 언론 기본법을 제정한다. 명목은 좋아요. 뭐 우리 당시 국민들이 알 권리,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 언론 기본법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언론을 완전히 통제시켜서 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땡전 뉴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9시 땡 하면은 전두환 이야기가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땡 하면 전두환 이야기가 앞에 도입부에 깔려요. 대통령의 이야기가. 뭐 그런 언론 통폐합이라든지 통제가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화정책. 우리가 뭐 3S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프로 야구단, 축구단, 스포츠 하나는 그다음에 뭐 스크린, 그다음에 하나 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람들의 시야를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는 거를 다른 쪽으로다가 시야를 돌리게 하게끔 그래서 컬러 TV 이런 것들 나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른 쪽에 흥미를 붙이게끔 이런 유화 정책들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육 정책과 관련된 게 전두환 시기 때 좀 자꾸 걸리는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사교육 금지하는 과외 전면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학교를 의무 교육시키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우리가 뭐 초창기에 뭐 1, 2차, 3, 4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막 성장을 시켜서 끌어올렸다면 이 시기가 되면서 이제 호황기를 조건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저 달러 가격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뭐 우리가 뭐 빚을 지고 있었던 채무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유가 기름값이 떨어지면 너무너무 좋죠. 기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저 금리, 이자가 싸지게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경제가 좋은 조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삼저 호황이에요. 삼저 호황.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요, 계속해서 간선제 말고 국민들이 직접 표를 받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 민주화가 성장하고 있는, 우리가 아주 초창기 때는 아장아장 뭐 사실 누구를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조차도 없었던 초창기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뭐 우리 뭐 전쟁을 겪고 있는 뭐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이런 식을 거쳐오면서, 그래서 기어가던 이 민주화가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지금 요 무렵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민주화를 얻어야 되고 쟁취를 해야 된다. 노력이 없이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활발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인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신이 이제 선배예요. 이 선배가 그 시위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 선배를 조금 이렇게 보호해 주다가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경찰의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발표를 한 내용이 이 박종철을 그냥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신문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책상을 탁 하고 쳤는데 그냥 억하고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검을 했는데 보니 이 몸의 상태가 온몸 이제 고문, 그래서 이런데 폐라든지 이런데 물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행된 거,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언론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들끓게 돼요. 자,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이런 식의 어떤 국민의 열망을 무시합니다.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돼요. 4월 13일 헌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호원 조치를 발표하고, 헌법 못 바꿔. 지금 좀 있으면 바로 올림픽이 열릴 건데 이러면서 안 바꾼다 그래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돼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위는 더욱더 격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이 6월 민주항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료가, 이 문제가 출제될 때 사료가 쭉 출제가 될 텐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호원 철폐, 독재 타도, 구호로 시위를 전개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60 국민대회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게 되면 이건 6월 민주항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도중에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또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사건,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박종철, 이한열 피격 사건, 이제 이런 어떤 희생들 속에서 6월 민주항쟁이 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노태우가 당시 이제 말하자면 집권당의 뭐 당대표격에 있었던 저 노태우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29 선언이에요. 거저 얻어진 건 아니죠. 바로 앞에서 이런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 대통령을 5년 동안 하면서 국민의 표를 직접 받는 이 직선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선언을 노태우가 발표를 하게 됐다. 전두환 정부 시기 때 노태우가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낸 9차 개헌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마지막 9차 개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군부 세력이 물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9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직접 받아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노태우. 군부예요. 군인입니다. 이 전두환하고 같은 하나의 조직이었던. 근데 저 노태우 정부가 왜 다시 들어오게 됐느냐? 우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앞에 있던 정부가 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이제 창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야당 쪽에서 결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을 하고자 했었던 대표적 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말하자면 야당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 표가 분산이 되면서 근소한 차이로 결국엔 또 이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형국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소야대,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야당의 의석수 확보가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의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없죠. 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태우는 어떻게 하냐,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요. 야당의 대표를 찾아갑니다.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찾아갑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표에게 갔는데 거절당하고요. 김영삼, 김종필 흡수해요. 그래서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을 창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저 3당 합당을 하는데 엄청나게 또 반대를 표하고 이랬던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고,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그 민주화를 운동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구차개헌의 직선제라고 하는 걸 얻어냈지만 또 그 이유가 또 쉽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자, 서울 올림픽 개최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서울 88 올림픽을 유치했다 이러면은 전도 아니고요. 이거를 개최했다 이러면 노태우 정부입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올림픽 스포츠가 열리면 국민의 일체감, 단합하는 거 이런 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지위를 향상을 시키게 됩니다. 88 서울 올림픽. 노태우 정부는 요렇게 들어요. 88. 자,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는 남북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지만 북방 외교, 요 무렵에는 중국이나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들하고도 외교 관계를 또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김영삼 정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기다 적어 놓으시는데, 최초의 문민정부. 그러니까 앞에는 처음부터 다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무렵이 되면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 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서울시장 이런 사람 다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표를 받는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표를 받는 식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요. 우리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일제강점기가 한참 전인데도 아직도 이때 경복궁을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광경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빨리 없앴어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은 달랐어요. 저거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저것도 어차피 우리가 겪었던 역사고 저거에 대한 교훈으로 얻고 저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반성하고 교훈을 삼고 이런 식으로 좀 유지를 시키자, 이런 입장도 있었고, 근데 아니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삼 정부는 이거를 이제 철거하는 거, 김영삼 대통령은 철거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와장창 무너져요. 그래서 이 지붕에 해당되는 그 첨탑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은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전직 대통령인 또 전두환과 노태우를 나란히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희생당했던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고 민주화 운동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고요. 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저게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거든요. 41년에 우리 민족말살통치 시기 때 있었잖아요. 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는 것도 김영삼 정부 시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 금융실명제는요. 금융을 거래하는데 명의를 실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정치적 자금, 이런 검은 돈이 거래되고 이런 게 많아서 이때 완전히 이걸 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건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시기가 되면요. 시장 개방 이러면 김영삼 정부예요.
영어, 뭐 WTO 출범, OECD 가입처럼 세계의 기구에 우리도 가입을 해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할 정도 이제 성장을 하는 시점이 김영삼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을 하게 되고요.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저렇게 뭐 외국으로부터 또 투자를 받기도 하고 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너무 좀 준비되지 않은 채 너무나 개방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부터 누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 김영삼 정부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이게 터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IMF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원 요청, 돈을 빌리게 돼요. 갑작스럽게 국제 경제가 악화되면서 외국에서 우리의 달러를 전부 다 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가계로 치면 이게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IMF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걸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뭐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뭐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규직을 많이 고용을 시켜가지고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 실직자들도 아버지들 실직자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앞에서 뭐 김영삼 정부 때 잘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IMF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어떤 큰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김대중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사실 급선무였고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 시기 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동자, 회사, 정부가 우리가 합작해서 이걸 빠르게 극복하자. 그리고 근무운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 자금을 빠르게 갚기 위해서 이제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기의 어렸을 때 이 돌반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혼인할 때 예물이라든지 이런 거 내겠다고 줄을 지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매일같이 TV에서 금 내겠다고 줄 서 있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고요. 이게 서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이 서양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다고 이게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마음을 모으는 장면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외신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문으로 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이거를 생각보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이걸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역사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피로 흐르는 DNA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겪어왔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 DNA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뭐 이런 걸 겪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오랜 식민지 생활을 겪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배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되면 나는 일제강점기 안 겪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오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DNA가 우리한테는 있었습니다.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요게 해서 결국 우리가 조기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때 당시에 국제 스포츠 대회 2002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사광 신화를 달성하는 그래서 당시 뭐 굉장히 또 축제였죠.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에 붉은 악마들이 막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또 진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호주제가 폐지가 됩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이 호주제, 집안의 주인은 남자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상의 문서상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집안의 가장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류가 정리가 되고 등록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도를 폐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칠레,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FTA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그 전에 이슈가 됐었던 시점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FTA 체결은 이명박 정부 때 자기가 그 촛불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기억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하시는데,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그때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은 노무현 정부고요. 그거는 이제 쇠고기 문제 뒤로 이명박 정부 시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출제는 여기서 된다는 거고, 질병관리본부가 설치가 된 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주 최근이요.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업적과 관련된 최근에 사실 이거 역사다. 아직은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또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때요. 그래서 당시 이제 현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 그래서 뭐 5.18이라든지 뭐 민청학령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해서 탄압받았던 인권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과거사 정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됐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뭐 이런 제도도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원 조치. 이거 누가 한 거야? 전두환 정부가 한 거잖아. 호원 조치. 헌법 안 바꾸겠다.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아래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뭐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뭐 이런 거죠.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보시면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난 다음의 상황이죠. 4.19 혁명과 관련이 있죠. 자, 2번 보시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차 개헌. 자,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4.19와 관련이 있죠.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은 5.18이죠. 광주에서 일어난. 자, 3.1 민주구국선언 이것도 여러분 잘 나와요. 3.1절을 기념하는 그 행사에서 명동성당에서 기념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재야 인사들이 뭐 지금의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을 같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긴급조치 철폐, 유신 체제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 요구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기출주제 67로 들어갈게요. 마지막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남북의 통일 논의. 이거는 뭐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또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도 우리만이 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죠. 이거를 통일하기 위한 노력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선 역대 대통령들의 남북의 통일 논의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승만 정부 시기 때부터 이때는 이제 초창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이제 정부가 각각 남에서 북에서 생겨난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위기가 어떤 형태냐?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을 강조하고요. 아주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무력을 써서 통일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것도 좀 팽배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봉암의 진보당 뭐 등록 취소 사건 이런 것들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 그래서 저런 것들 명목을 씌워가지고 무소속으로 들어왔던 이 조봉암이 생각보다 득표가 너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저런 것들 명분 삼아가지고 탄압을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승만 정부가 이제 4.19 혁명으로 내려오게 되고, 저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의 어떤 요구들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막 빗발치듯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통일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되게 적극적이에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구호 아래 통일을 위한 모임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제 장면 내각은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남북 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흐지부지 끝나더라.
자, 그러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구체화됐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자, 바로 이제 이 시기에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각국의 정상들이 만난 것은 아니에요. 당시 이제 이 북쪽에서는 그 노동당 비서, 우리 쪽에서는 중앙정보부장이 서로 이제 비밀리에 만나서 양쪽에서 이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앞에랑 분위기가 되게 달라진 형태였어요. 자, 우선 이런 식의 분위기는 처음에 스타트가 어디서 됐냐면 적십자 회담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그러니까 이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이때 당시 이산가족이 1,000만을 뭐 달하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헤어져 있고 우리 민족이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적십자에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고 북한은 이걸 오케이를 하게 되면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대화가 물꼬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71년 무렵에. 국제적으로도요, 이런 어떤 냉전의 관계가 이렇게 풀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자, 한반도의 통일은 중요해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앞에서 보여줬던 거랑 되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무력 통일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상설 직통전화가 또 개설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이렇게 기구가 나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보면 적십자 회담 물꼬를 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또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의의가 있느냐. 통일에 관해서 최초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동시에 발표하였다. 평화적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의의는 시험에서 이렇게 잘 뭐 포커스가 맞춰지진 않은데 어디가 시험에서 잘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 부분이 잘 맞춰져요. 이게 뭐냐면 한계예요. 약간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북이 공동성명을 독재체제 강화에 오히려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의 어떤 이 평화의 모드가 들어간 건데 이걸 이용해서 남쪽에서는 10월 유신이에요. 이게 72년 7월 달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월 유신. 이거 대통령의 권한을 막 강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마냥 막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불안하죠. 우리가 그동안 오래도록 분단이 되어서 살았던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쓰는 언어도 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생겼잖아요. 근데 같이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합친다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불안함,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바로 이렇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우리가 되게 불안해질 수 있다. 우리만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결국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는 유신체제로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걸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북한도 똑같아요. 우리 갑작스럽게 통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주석, 김일성 이런 체제를 더 강하게 끌고 간 거예요. 이용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뭐 그 이후에 6.23 평화통일 선언 뭐 이런 것들을 내면서 남북 유엔에 동시 가입을 제안하자 뭐 그리고 남한이 모든 국가에 대해 문호 개방할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북한 쪽에서는 남한하고 북한의 정부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이분화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을 더 멀게 느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좀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7.4 남북 공동성명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 사료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거예요. 좀 찾으시면 돼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자.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각각 체제 유지를 하는데
이용한 측면이 있다. 자, 전두환 정부예요. 신군부인데 전두환 정부 시기 때 가게 되면 뭐 전두환 정부는 남북 대표로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한 단계씩 갑니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국회를 만들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 뭐 이런 제안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요게 중요하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남북한 이산 가족이 최초로 상봉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그 뭐 홍수 막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초에는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초창기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줘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맞았을 때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루어지고요. 또 남북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가게 되면 또 한 단계 더 가게 되는데요. 군부 정권 시기 때 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남북하고의 관계가 되게 많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북방 외교 이렇게. 그리고 남북한이 뭐 소련이나 뭐 공산권의 국가들하고도 북방 외교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이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이때 서로를 이제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본 최초의 공식 합의서라는 거.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맺은 합의서가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해당이 됐어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와 협력의 확대 등에 대해서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포인트 잡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 핵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뭐 굉장히 뭐 큰 발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김영삼 정부 시기 때 가면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지나. 앞에 있었던 그 평화적 입장에서 통일을 하자라는 내용을 다 여기서 이제 수렴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 방안과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때는요. 갑자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그래서 뭐 조문을 가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파동이 불어요. 조문 파동이 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관계가 더 악화돼요. 북한하고. 김영삼 정부 시기 때. 그래서 문민정부 시기 때 북한의 관계가 되게 진전될 것 같은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 김영삼 정부 시기 때는 특별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죠. 뭐 빼놓을 수가 없고요. 햇볕 정책이죠, 일명. 이솝우화에서 나온 내용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나그네 겉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바람과 태양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강하게 세게 불었더니 이 나그네가 옷을 다 오히려 더 껴입어요. 근데 이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게 이렇게 비춰주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이렇게 햇볕을 쬐주는,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화해 모드로 가서 좀 달래면서 가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무렵에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로 관광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김대중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게 물꼬가 먼저 트는 것을 또 바랬는데 이게 이제 현대건설의 명예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2차례에 걸쳐서 소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이제 북한 강원도 일대가 자신의 이제 고향인데요.
그때 당시에 하도 집안이 가난하고 뭐 항상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많이 가출 시도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가출해서 도시에 가봐야 뭐 굶어 죽는다.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 농사를 지어야지.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주영은 저거를 당시에 집에서 소 한 마리를 팔았던 돈을요 몰래 훔쳐서 이제 가출하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서 무려 지금의 현대건설, 현대그룹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1,001마리, 자기가 데리고 나온 그 한 마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1,001마리를 보냈다 그래. 소떼를 2번에 걸쳐서. 근데 이때 보낼 때도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암컷 많이 보내고 임신한 소를 한 마리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임신한 소를 많이 보냈다 그래요. 북한에서 이게 얼마나 뭐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또 많이 화해의 분위기가 많이 풀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금강산 해로관광 그다음에 이런 소떼방북 그리고 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성과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각국의 정상들이 최초로 만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뒤에다가 좀 같이 연결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앞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의 해로관광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후에 육로관광이 뚫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 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일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사료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결과 개성 일대 공업지구를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거 같이 합작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거에 합의를 했고, 또 경의선 끊어졌던 서울과 신의주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북이 갈려졌으니까 저걸 다시 붙이는 보건공사 들어갔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이 됐다는 거. 자, 요겁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시는데요.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 제안. 우리는 1민족 1국가고 하나의 체제로 간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북측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제, 1민족이지만 체제는 둘로 간다.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명 서로 공통성이 있다. 우리가 미 연방처럼 미국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교육법이 다르고 그걸 처리하는 법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 안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뭐 김대중 정부의 핵볕 정책을 이어오죠. 그래서 개성공단 건설을 하는 걸 합의 본 거는 김대중 정부고요. 이걸 이제 건설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노무현 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요 시기 때 14 남북 공동선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내용이 앞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것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끌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국민 여러분 뭐 쭉 보면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안적 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회담은 1천만 흩어진 가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5천만 동포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주는 복음의 제의로서 나는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하며 그 성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뭐 적십자사가 처음에 스타트 해가지고요, 결국 이 물꼬가 풀려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됐죠. 이거 여러분 제 26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의 대통령 서론이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요 연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1945년 8월 15일이니까 45년에다가 26년을 더해보면 대략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구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하였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니은 고위급 회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갔다. 이거는 노태우. 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 맞는 내용이고요.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이거 노태우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노태우 정부 요 문제 하나 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 이게 얼굴이 다 인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진만 보고도 아, 노태우 대통령이구나. 이게 저는 체크가 되는데, 자, 보시면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보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난날 냉전 체제의 다른 한쪽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 국방 외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동중부 유럽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중국과도 무역 대표부를 교환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가입하였다. 이게 노태우 정부죠. 자, 그럼 보시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차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죠. 자,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해당이 되겠고요. 자, 금강산 해로관광 산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시작하였다. 요거 햇볕 정책 김대중. 자, 그다음에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시하였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은 요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사까지 다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문제 출제는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됐느냐. 자, 일단 5위는 4.19 혁명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굵직한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뽑아보세요. 4.19 혁명, 그다음에 부마 항쟁, 그리고 5.18, 그다음에 6월 민주 항쟁 이런 것들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근데 4.19 혁명 많이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4위는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극구 반대하게 되면서 여운형, 김규식을 주축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던 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최초의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남북 관계. 자, 두 번째 6월 민주항쟁이에요. 6월 민주항쟁. 이것 통해서 뭐 얻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간다. 그리고 5년 한다, 한 번 한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이걸 얻어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위는 박정희 정부 시기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평가가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죠. 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잘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좀 논외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유신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 개발해서 성과를 올렸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1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정범위에 있어서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시대 누적 기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복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2강 정도가 더 남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전범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다음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